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쌤이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4월 모의고사 보시고 난 결과와 함께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려고 또 이 사상가가 어떻게 수능에 연계될 것인가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감독을 하다가 막 뛰어와서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능을 예상해 보고요. 수능에 연계될 수 있는 파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요. 제가 정말 수능 특강 강의했던 자료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 그 다음에 작년도 수능 문제. 제가 강의를 해가면서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문제 해설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나 이거 맞췄어. 그러니까 이해했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결국 수능에 어떤 부분이 연계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곧바로 1번으로 들어가 보면요.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네. 선생님이 총평에서 아주 어려웠고 중요한 문제들, 킬러 문제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 1번 문제는 쉬운 거, 여러분들 꼭 풀 수 있는 거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특징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 것이냐,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자가 나와줬습니다. 자, 스승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얼굴만 봐도 장자예요. 네. 그래서 D를 보니까요. 어떤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동양 사상의, 동양 철학의 최고의 자유인. 그런데요, 앞에 수식하는 게 있죠. 뭐예요? 정신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자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체의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속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속당했습니다. 결박되어 있어요. 뭘로? 선입견과 편견.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 마리의 개에 의해서 우리는 차별의식을 품고 있죠. 그 차별의식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정신적 자유라는 것 역시 장자의 포인트죠. 정신적 자유, 지읒 많잖아요. 그래서 장자인데 장자가 그래서 또 지읒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재물. 재물이라는 게 뭐죠? 만물 제동과 통합니다. 만물 제동의 핵심이 뭐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럼 평등하게 본다라는 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차별의식을 내려놓을 때 나오는 거죠. 제가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차별합니다, 편애합니다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의 가치를 똑같이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각기 다르게 생겼지만 또 추구하는 가치들이 각각 다르지만 너도 좋아, 너도 가능성이 있어, 너도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야 라고 똑같이 인정해야 되죠. 그게 만물제동 재물입니다. 그래서 도와 일치하는 삶으로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함께 수능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능 특강 문제를 푸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순물자연, 순성, 좌망가, 심재, 그지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무기와 상악, 이거 전부 장자 걸로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1번, 존비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을 실천해낸다. 이건 육아에서 정의 내리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존비친소가 뭐예요? 위와 아래, 옆으로 나랑 가까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거 어디에서 좋아하죠? 구분을 전제로 한 사랑, 육아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장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보면 장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구속당해 있어요. 뭐 때문에? 차별의식 때문에. 그런 걸 버리는 것. 그렇죠.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 또 하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허심이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았죠. 1번 문제. 자연스러운 본성을 바탕으로 도덕 규범을 실천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본성은 좋은데요. 도덕 규범에 대해서는 장자와 노자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반대합니다. 4번. 집착과 애욕을 버리고 윤회하면은 떠오르는 거 불교 사상이죠. 장자하고는 연결이 없네요. 인의 실천을 통해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 극기복례. 그죠? 누굽니까? 공자 선생님.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번. 갑과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수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제가요 아주 강조했던 것이 나와줬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 개념 29강에서요. 개념 강의였습니다. 29강이었어요. 여기에서 뭘 강조했었냐면 선생님이요. 요거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장자를 강조하고 뭐 동양 사상 막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념 신개념 사전의 6강. 아까 이거는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제가 6강에서 아주 강조했던 거. 이 6강에서 제가 뭘 강조했냐면은 사상가들의 얼굴을 붙여가면서 바로 이 내용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보세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말할 때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는 내용일 겁니다. 누굽니까? 에피크로스. 근데 에피크로스가 강조하고 있는 쾌락은요. 모든 욕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수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은 있죠. 그걸 필수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을을 보니까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 질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구죠?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6강에 15분부터 19분 30초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사상가 얼굴을 붙여가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 처음에 에피크로스를 붙였고 중간에 데이비드 휴을 붙였고 그 다음에 벤담과 밀을 붙이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니? 첫 번째 쾌락주의자 헤도니즘이라고 합니다. 쾌락이 목적이에요. 이 쾌락이 참된 삶,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엮일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했었습니다. 누구냐? 에피크로스와 밀이었어요. 그러면 에피크로스와 밀의 공통점이 뭐였냐? 정신적 쾌락이었다라는 거죠. 1번, 공적인 활동을 회피하고 개인적 쾌락을 추구한다. 당연히 공적인 활동을 회피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The Garden이라고 있었습니다. The Garden이 뭐였죠? 바로 정원 공동체라고 해서 에피크로스가 본인과 함께 쾌락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콩닥콩닥 쾌락을 논했던 소규모의 집단이었습니다. 이건 공적인 활동과는 괴리가 되어 있는 은둔의 철학이었죠. 그래서 공적인 활동을 회피하고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건 A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에피크로스의 특징 맞습니다. 자, 비교할 거 공적인 활동을 강조한 건 스토아 학파 기억나시죠? 니은입니다.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별표 하나. 자, 이거 수능에 직결될 수 있겠네요. 왜 그러느냐?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되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6강에서 엄청나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사상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와 밀의 공통점은요.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니은, 기억 이 두 가지가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어디가 틀려나 봅시다. B에 들어가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에피크로스에게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없애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마저도 없앤다라는 건 그건 윤리사상이 아니에요. 윤리사상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절제 뭐 이런 단어. 그러니 욕망을 다 없애세요 이런 건 아니죠. 필수적인 욕망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아주 유명한 말 뭐가 있죠? 나는 땡과 땡만 있어도 신이 부럽지 않다. 뭐예요? 빵과 물만 있어도. 빵과 물은 필요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덜 필수적인 욕망과 허황된 욕망을 없애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적 쾌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귿은 틀렸습니다. 쾌락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건요. C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죠.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뭐 쾌락주의라는 측면에서 틀렸네요. 요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수능 시험을 예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직결될 수 있는 좋은 유형의 문제였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갑을 볼까요? 훌륭한 나라에서 올바름 하면요. 여기에서 올바름은 바로 justice, 정의를 얘기합니다. 뒤를 보니까요. 저마다 제 일을 한다. 뭐죠? 사주덕. 그러면 요거 어렵지 않으셨죠? 세 부류는 누구였나요? 통치자, 군인, 생산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들이에요? 자, 국가 안에서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던 사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자, 을은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나와 있네요. 둘을 묶어서 이상사회론을 물어보고 있지만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1번,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2번, 통치자와 방위자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산자라고 하는 세 부류 중에 가장 하위 부류인 생산자, 일반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져도 돼요. 생산자니까요. 이건 통치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통치자와 방위자 그룹은요, 통치자를 일명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선발된 수호자라고 하죠. 수호자가 방위자니까요. 기억나세요? 지금 고3의 4월달 모의고사를 볼 정도면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합시다. 통치자를 선발된 수호자라고 하고요. 방위자가 바로 수호자를 얘기하죠. 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게 뭐였어요? 도덕성. 도덕성을 위해서 꼭 없애야 될 게 있었죠. 사유재산.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 얘기하면 오 막 이러는데 자식, 재산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을 플라톤은 제시하였었다까지.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3번. 을은 토머스 모어인데요. 각자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사회는 아니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요. 실은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과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고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영국에서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클로저 운동의 문제였죠. 그것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였다.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비판한 게 이런 사회였는데 모어의 유토피아가 이런 것을 추구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편에.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발견이 된다. 4번. 을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인데요.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 여가 생활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여가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은 정신적 노동 6시간만 할애가 되고요. 나머지는 즐겨야 돼요. 여가 생활.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갑과 을의 특징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라고 했는데요. 요거 얻어갈 게 하나 있으세요. 뭐냐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사회계약설이나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한 갑, 그죠?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플라톤이 제시하는 건 철인 왕 통치예요. 그럼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트주의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평등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읽어보면 원로들이 등장을 하고요. 정치의 세력들이 모두가 합의해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4번.
단박에 깨닫기는 했으나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인데요. 잘 보시면 요게 작년 수능에서도 강조가 되고 그 전에도 계속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4번을 보면 요것은 누구예요? 도노 점수. 그 다음에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정해쌍수. 요거 반드시 수능 시험에 연계될 것입니다. 누굽니까? 진울입니다. 진울이 강조했던 거는요. 단순하게 깨닫기만 하고 도노입니다. 한꺼번에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까먹죠. 수학 문제 풀 때 그렇잖아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 점수죠. 그래서 을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하면은 하나잖아요. 하나 하면 일심, 일심하면 화쟁, 화쟁하면 원효, 효화쟁 이렇게. 원효대사와 진여문, 생멸문 기억나시죠? 저는 열심히 강의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진울과 원효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둘의 공통점은 조화론적인 불교 사상입니다. 조화론적인 것은 무엇이죠? 결국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전 공부에만 의존하여 성불해야 된다. 경전 공부에만 의존하는 것을 얘기하진 않았죠. 먼저 깨닫는 게 먼저고요. 선정이 먼저입니다. 뒤에 해와 점수가 오죠. 그래서 선종 중심, 깨달음이 먼저고요. 뒤에 교종을 결합하였다. 성불이라는 건 교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은요. 도노 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당연히 정답은 2번이고요.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일 거고요. 일단 2번은 맞는 문장. 자, 3번도 맞는 문장이겠죠?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 그렇죠. 일체 유심조. 해골바가지의 이 설화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번은 원효 맞습니다. 4번입니다. 일심을 바탕으로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해야 되죠. 초월하는 걸 뭐라요?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것 화쟁이라고 합니다. 다툼을 없애고 더 높은 차원에서 아우른다. 화쟁이라고 하고요. 원융회통도 같은 말이죠. 갑과 을은요. 각 종파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론적 불교였다. 어렵지 않은 문제.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 시작해서 열심히 풀어가면서 지금 17분이 됐는데요. 선생님이 왜 속도를 이렇게 내느냐?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들이 쏟아지니까. 자, 5번 문제. 아마 문항별로 클릭을 해서 저를 확인 차원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5번 문제는 보실 것 같아요. 별표.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2개, 3개. 왜냐? 수능 시험에 직결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냈는데요. 그 중에 5번 문제는 의미심장합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수능 개념 12강에서 엄청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수능 개념을요.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개념 12강인데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19 수능의 16번 문항, 2019 수능의 16번 문항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6번 문항을 딱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다라는 게 이번에 총평을 하면서 우리가 좀 EBS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했던 가장 포인트가요. 여러분들이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수능 시험에 어떤 부분이 연계될 것이냐. 저는 5번이 작년 수능에서도 16번에 아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올해도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4월 모평을 통해서 5번은 꼭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자, 작년 수능 16번이 35.7%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것이었으니 반드시 여러분들은 함께 복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입니다. 자, 수능 특강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수특입니다. 수특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거.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해설 강의만 하고 이 강의를 끝내시면 안 돼요.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능 특강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16페이지를 꼭 보셔야 돼요. 116페이지. 거기에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칙이 도덕적으로 또는 의무의 근거로 타당해야 한다면 그 법칙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어야 된다. 절대 동그라미, 필연 동그라미, 뭐가요? 의무가. 그래서 의무에 따르는 것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 했을 때 칸트가 비판한 것들 떠올려야 되죠. 첫 번째 뭡니까? 결과를 보고 하는 거 아니다. 결과주의 비판합니다. 두 번째, 쾌락주의 비판합니다. 쾌락주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그렇죠. 공리주의와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고요. 쾌락주의가 가장 강조했던 게 행복주의라는 거예요. 행복주의. 그죠? 그 다음에 결과를 강조하는 것. 일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론적 관점. 자, 행복주의고요. 목적론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칸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 비판했어요. 다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 시험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특 116페이지를 유심히 보시면요. 칸트가 행복에 관련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나와 있죠. 자, 칸트가 행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행위와 행복은 양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가능하다. 행복을 거부한 건 아니에요. 자, 정리합시다. 선생님이 개념에서도 되게 강조했었는데요. 칸트는 행복주의를 비판했어요. 행복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행복을 거부했습니까? 아니죠. 행복을 거부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어요? 칸트도 죽을 때 나는 행복했어 이러고 죽었는데. 그래서 칸트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도덕행위와 행복이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의무에 따라서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가 문제일 땐 행복을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앞서야 된다? 의무가 앞서야 된다. 의무가 앞서야 된다. 요겁니다.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킬러 문항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자, 1번. 모든 준칙은 준칙하면은 역시 제가 수능 특강 교재에서 갖고 왔는데요. 116페이지에 나오죠. 116페이지에 뭐라고 나와요? 준칙하면 맥심이라고 나옵니다. 칸트의 맥심, 준칙이 뭐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날개 부분에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 경륜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가 준칙이에요. 맥심. 그러면 준칙이 항상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죠. 문장이. 네가 세운 준칙이 항상 보편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준칙은 내가 세운 경륜이에요. 내가 세운 원리죠. 주관적인 거. 그래서 준칙이 모든 것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칙이, 네가 세운 준칙이 보편성을 띠도록 행해하라 라고 표현을 하죠. 1번 이해하셨어요? 요거 수능 각입니다. 이거 반드시 활용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복습합시다. 자, 2번. 도덕법칙은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 경험주의 비판했어요. 경험에 가까운 게 뭐죠? 결과, 쾌락, 행복과 목적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깐 게 아니라 이성과 이성에서 나오는 법칙을 바탕에 깐 겁니다. 의무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그렇죠. 정답은 이거예요. 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 의무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세운 의무에.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4번.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데요. 결과 보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동기를 보고 하죠. 기억합시다. 칸트는 동기 중시. 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모든 의무의 원리다라고 하는데요. 행복주의를 비판한 거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된다. 의무 빼고요. 그건 누구지?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되죠? 공리주의를 비판한 게 칸트잖아요. 그냥 칸트가 공리주의를 비판한 건 아니지만 대척점에 있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에 보면 항상 둘을 비교합니다. 누구와 누구? 칸트와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도덕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칸트는 결과주의 비판했고요. 쾌락주의 비판했고요. 행복주의 비판했고요. 목적론 비판했습니다. 그럼 칸트가 중시한 건요. 법칙론이고요. 동기중시고요. 의무론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 떠올리고요. 그러나 이번 수능의 각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칸트는 행복과 도덕 행위는 양립 가능할 수 있다. 단 의무가 문제일 경우에는 행복을 고려치 않는다. 선생님이 다 적어왔는데 수능 특강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의 실전 문제 4번 같은 거 지금 제가 다 표시해 왔어요. 그거를 보면 이게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 선생님 5번 정말 시간 할애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히 수능에 나올 거기 때문에 5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요. 쉬운 문제는 좀 빠른 속도로 갈게요. 그런데 6번도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세요. 자, 6번 또한 여러분들 수능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3개를 치겠습니다. 별표 3개면 당장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다 동그라미.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왕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밝은데 뭘 어디서 또 밝은 걸 찾냐? 마음이 밝은 것의 핵심이죠. 양지. 그걸 추구하는 것. 지양지. 그걸 받아들인 사람 정제두의 강화학파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모르시더라도 이 이치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요. 마음 중심이다. 즉 리, 심외무리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요까지. 자, 신속하게 의를 보죠. 정은 하나지만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말해야 하는 것이다. 정은 하나다. 그러죠? 뒤를 보세요.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있다. 겸한다. 겸한다라는 게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칠정 안에 사단이 있다. 누구예요? 칠포사. 그래서 칠포사를 얘기하니까 이죠. 자, 좋다. 그러면 결국 정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결국 정이라는 것 안에 칠정 안에 사단이 있고 사단은 선일변 좋은 것만 뽑아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을 보죠.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기론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나 각각이에요. 각각. 각각이 뭐죠?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라고 합니다. 각각의 유래와 관련한 거니까 각각 다르다 뭐예요? 이원론이죠.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이원론. 그리고 주된 바에 따라 이와 기로 나누어 연결시킬 수 있다. 나누어예요. 나누어 확실하신 성격이죠. 이황 선생님. 자,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겸한다라는 키워드에 걸려야 되고요. 나누어에 걸리면 됩니다. 심해물이 왕수인을 이어받은 정제두까지. 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한번 가보죠. 갑을 병에 넣어봤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갑에는 예스인데 아니오로 나오고 예인데 아니오로 나오고 요거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넣어보자고요. 마음 밖에도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갑은 예스라고 볼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마음 밖에도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가 존재한다라면 심해무리와 심해무물이라고 하는 왕수인의 관점을 가진 정제두에게 해당이 없겠죠. 마음 밖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가 있다라는 쪽이 이일분수를 강조하는 성리학이고요. 이것이 없다라고 보는 쪽이니까 완전 정반대로 엮어놨죠. 기억은 고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니은부터 한번 보세요. 니은. B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B는요. 이 선생님에게는 예스로 나오고 아니오로 이황 선생님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단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드러나는 감정이다. 자, 사단을
이황 선생님은 어떻게 봅니까? 이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게 아니고 이가 발해서 기가 따라오는 게 바로 사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바라는 것은 칠정 자체고요. 그러니 기만 바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칠포사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니은은 넣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드러나는 것이다의 관점에 이황 선생님은 no, 사단은 이가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사단이 기가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칠포사의 관점에서 이 선생님은 되니까요. 아주 좋은 문제. 니은 맞는 답. 자, 디귿입니다. C에다가 넣었는데요. 누구예요? 이 선생님이죠. 기지를 바로잡음으로써 이의 본체를 실현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본체를 우리는 한자로 성실할 성자라고 씁니다. 이 성을 굉장히 중시 여긴 게 누구였죠? 이 선생님이었어요. 말씀을 이룬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본체인 성을 바로 기지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래서 뭐래요? 교기질합니다. 써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요. 자, 이것은 수능 특강 32페이지예요. 수능 특강, 자, 수특의 32페이지를 꼭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라고 나와요? 교기질, 그죠? 기질의 변화론이라고 나오죠. 자료 플러스에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 그대로 활용이 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 리을입니다. 뒤에 넣는데요. 이황 선생님이네. 쓰임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운동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황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황 선생님은요, 쓰임 자체에 용이라는 것에는 이가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조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성정체용이라고 하는데, 용이라는 것은 쓰임 자체, 쓰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성이 이가 있기 때문에 이가 바란다 라고 본 건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페이지 36페이지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 기본 문제 1번이에요. 거기 그대로 나오죠. 이의 본연의 체는 감정과 의지가 없으면 조작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 이해를 하지만, 이의 신명한 작용, 용에는 이는 능동성이 있다라고 나오죠. 어디? 수능 기본 문제 1번 문제 복습합시다. 왜요? 이게 분명히 수능에 직결될 거기 때문에. 이 6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수능에 직결될 수 있는 킬러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7번 문제는 서양 사상가 갑과 을, 아주 쉬운 유형이니까 빨리 풀어보죠. 자, 양심, 도덕감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감정에 있다.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도덕, 감정론이죠. 이성은 실험의 지성으로서 창조적 지성, 그죠? 과학을 모범으로 삼고 경험,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봐야 되죠. 손흥민 선수가 또 새벽 4시에 축구를 하다가 결승골을 넣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축구를 하는 것은 실험일 겁니다. 매번 똑같이 드리블을 친다고 해서 선수 수비를 그대로 제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따라서 경험하고요. 경험한 것이 실용성을 창출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똑같이 드리블을 한다면 노출될 거예요. 그때 다른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과학이다. 실험을 강조하고요. 누굽니까? 듀이입니다. 자, 작년도 수능에도 듀이 직결되어서 나왔었고요. 단독으로 모의고사에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자, 이 흉과 듀이의 공통점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감정 혹은 경험, 이런 표현들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표현은 흉에 가깝고요. 경험이라는 건 이제 듀이에 가깝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성론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물어봅니다. 갑, 흉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사회적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죠. 왜? sympathy라고 하는 공감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것을 도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를 풀다 얘기했잖아요. 에피쿠로스에서 벤담과 밀로 건너가기 전에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흉이에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막 사람 얼굴 붙여가면서. 그래서 흉 맞습니다. 기억 정리합시다.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자, 갑은 흉인데요. 타인의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심패시가 공감 능력이고요. 그 공감 능력이 도덕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디귿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해주는 선엄적인 원리는 없다. 그렇죠. 선엄적인 원리가 뭐겠어요? 변치 않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드리블을 하면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는 거. 상황 논리라고 하는. 그래서 디귿도 선엄적인 원리는 없기 때문에 맞는 문장. 갑과 을은 경험주의자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는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빠른 속도로 풀어봤고요.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좀 킬러 문제, 어려웠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8번도 빠른 속도로 풀어보죠. 사람이 불선한 것을 타고난 재질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불선이다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불선한 행위를 했다? 불손한 행위를 했다? 같은 말로 봅시다. 악한 행위를 했는데요. 그것을 타고난 재질, 예를 들면 본성이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우산, 지목 떠오르시죠?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데 왜요? 육체의 사리사욕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없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다시 확충하는 것, 확충하는 것 자체가 완성하는 것이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구방심, 반구제기라고 해서 바로 맹자의 표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던 표현들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쫓는다면 반드시 다투고예요.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에 있는 거죠. 누굽니까? 순자. 근데 그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의 용어 희소성의 문제가 벌어지고 희소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순자의 교화다. 그걸 뭐라고 하죠? 화성기위. 됐나요? 1번. 갑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실마리라고 봅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인의 사단이죠. 인의예지 순서대로 측은 소 사양 시비 되잖아요. 그러면 측은지심 인, 소지심 의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맞는 문장.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어디가 틀렸나 보자고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갑은 수양을 하지 않으면 양지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양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건데 가리는 거죠. 수양을 해서 이 가려있는, 그러니까 뭐에 비유를 하냐면 옥구슬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옥구슬, 성선설이죠. 갖고 태어나는데 거기에 흙탕물이 끼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흙탕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수양이에요. 그러면 옥구슬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옥구슬은 가릴 수는 있으나 반짝이게 다시 흙탕물을 제거하면 다시 반짝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격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요. 3번. 을은 타고난 인의를 확충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본다. 자, 타고난 인의를, 자, 을은요, 타고난 인의를 확충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보는 건 을이 아니라 갑이죠. 맹자잖아요. 지금 타고난 인의가 있다라면 누굽니까? 그거는 성선설인데요.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맹자의 문장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순자 을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회복하는 요거 안 되죠. 요런 문장들 기억하라는. 회복은요. 있던 게 가려진 걸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지. 화성기위라는 순자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게 뭐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은 뭐죠? 있던 게 흐리멍텅해지는 걸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복에 어울리는 사람은 극기복례를 얘기하는
공자나 회복을 강조하는 맹자에게 해당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4번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5번. 갑과 을은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하는 존재라고 본다. 갑은 돼요. 을은 왜 안 돼요? 전인, 분이 기억나시나요? 하늘과 인간을 잘랐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능동성을 부여했어요. 능참. 그리고 화성 기위를 통해서 네 인생을 스스로가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관의 전통적인 관점을 바꿨죠. 누가? 을, 순자가. 기억하나요? 네, 9번으로 가보죠. 9번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9번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덕은 마땅히 지혜이다. 자, 지혜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합니다. 일부러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주지주의고요. 아레테라고 하는 덕이 그노시스 기억나시나요? 지혜, 지식에서 온다. 누구? 소크라테스. 자, 그런데요. 덕에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인품이고 그것의 기준은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수능에 나올 겁니다. 둘을 비교하는 문제 아주 좋지요. 그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9번에 나와준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기억. 선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 뭔가 도덕적인 행위를 못했던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을까? 넌 제대로 몰라서 그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라는 걸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많이 고민해서 스스로 반문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확고한 신념을 만든 사람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문장은 누구? 소크라테스에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니은입니다. 갑은 무지를 자각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여기에서 무지라는 것은 은유적인 거죠. 착각일 수도 있고요. 무비판적 삶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도덕적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무지를 자각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라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그것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과 통하기도 합니다. 자, 중용은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 이거 수능에 계속 나왔던 거죠. 존재합니까? 아니요. 중용이라는 게 가운데를 잘 걸은 거잖아요. 그럼 중용의 논리 중에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인 거, 좋은 살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도둑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질투, 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중용에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비도덕적인 것은 중용이란 가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 시험에 맨날 나왔잖아요. 수능 시험에. 리을입니다. 갑과 을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선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고 보았다. 요거 좋은 문장. 왜 그러느냐? 자, 지성적인 덕은 베이스예요. 이 지성적인 덕이 충족되지 않으면 품성적인 덕도 하잘것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덕이라는 측면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의 주의주의를 가미하였다라는 거지 주의주의, 즉 의지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리을 문장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다.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시, 즉 윤리 선생님들이 되는 시험과 수능은 직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 임용고시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2020 수능에는 이건 반드시 나와요. 9번 체크해 두세요. 시험날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0번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너무 대놓고 얼굴을 준 거 아니야? 좀 사파를 좀 헷갈리게 주든지 이렇게 고르잖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신합해선 단독자.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을은 누구냐면 그죠? 던져진 존재. 이거 뭐라고 하냐면 P2라고 합니다. 던져진 거.
그래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존이란 문제는 본질에 앞서는 거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누구?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둘 다 실존주의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신을 통하여 신을 거부. 그러나 둘의 공통점은 뭐?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하더라. 실존이란 문제는 상대화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까지.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되게 의미심장하죠. 네 인생 네가 똑바로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는 정리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곧바로 선택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개인은 상대화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다. 둘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양쪽이 다 성립이 안 돼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1번은 그래서 안 됩니다. 둘 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번. 신은 모든 자연물에 내재한 인과 법칙을 강구하고 있다. 요거까지 누구 거예요?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관점이에요. 이 사람 유신론자고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달라요. 페이즘이고 어페이즘이고 판테이즘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노자의 이야기. 자, 3번 곧바로 가보면 인간은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죠. 이거는 누구? 둘 다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 주체성, 자유. 물론 신을 통해서 신이 없으니까 더 자유로워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존주의자들은 다 3번에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4번입니다. 인간은 신앙으로 주체적인 참 모습을 자각해야 돼. 요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사르트르한테 비판할 수 있는 문장이겠죠. 결론이 뭡니까? 신을 통해서. 신 앞에선 단독자니까요. 5번입니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자신의 실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성은 다 비판한 사람들. 실존주의의 핵심은요. 이성에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현실적인 삶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성으로 합리적인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근대적 특징에 대해서 비판한 거니까요. 현대 철학자들이고 10번까지 빠른 속도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들도 뒷부분이 좀 쉬운 문제가 많은데요. 4페이지가. 근데 또 이 3페이지는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11번 진짜 중요하고요. 13번 수능 각입니다. 이건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11번과 13번의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후반부 11번부터 가보죠.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자, 1원칙이 나왔습니다. 1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의 핵심은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를 똑같이 누려야 된다. 롤즈죠. 공정한 기회균등 하니까 2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고요. 뒤를 보니까 소수가 경제 및 정치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요거 별표. 자, 소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 소수자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독점한다? 이러면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소수자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롤즈가 강조한 마지막 최소수혜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차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롤즈가 이런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더 살기 좋은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을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별표 3개 치고 들어갑시다. 복합평등으로 누구예요? 왈서. 자, 왈서는요. 그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요소들을 각기 다르게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교환의 원리가 적용될 텐데 정치라는 것은 민주적인 요소, 가치로 바라봐야 되고요. 복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쪽에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각기 다르게. 그래서 복합평등, 복합, 다원적인 평등이라는 개념을 왈서는 끌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지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어디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자, 옆에다가 제가 열심히 써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 문제가 정말 11번입니다. 수특 교재 공부하셨죠? 수특은 직결되는 거예요. 170페이지. 지금 봐도 좋아요. 같이 펼쳐놓고 보는 거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수특 교재. 이 수특 교재의 170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롤스가 수특 교재에서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실전 문제 6번이 그대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전 문제 6번.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수특 교재의 수능 특강 자, 페이지 162페이지. 거기에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수특 페이지 169페이지. 수특의 169페이지. 이거 복습해야 됩니다. 실전 문제 3번. 제가 이거 왜 적어줬냐? 수능에 나올 거기 때문에. 수특 교재를 가지고 분명히 활용을 하잖아요. 수능이. 지금 왈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왈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롤즈가 중요합니다. 선택지 1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롤즈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선택지 3번에 나오는 거죠. 요 169페이지 실전 3번 잘 보시면 펴졌어요? 아니면 절 멈춰놓고 수능 특강 교재에 다시 찾아가지고 보세요. 복습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한 건 아니죠. 결과적 평등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요.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번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노직과 비교해서 나온 이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해내. 지금 읽은 이 문장과 배치되는 문장이에요. 뭐냐면 학생들이 착각을 하세요. 무관심 외워버리고요.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그런데 나의 이익이다라는 것은 잘 고려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건 진짜 나쁜 사회예요. 쉽게 보면 뭐예요?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이 발생이 되든 안 되든 네가 행복하든 안 하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내 것만 관심 있어. 아주 이기적인 사회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롤즈가 이런 사회를 꿈꾼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예요? 전체적으로 저스티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으로 원초적 상태를 제시한 거고 원초적 상태의 특징이 나에게는 이익을 잘 알고 있는데 고려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일 상태라는 상태, 가상의 상태가 타인에 무관심하다라는 원리는 뭐냐면 그것으로 막 부러움을 갖거나 수치심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열심히 본다. 그래서 정의로운 정책에 동의한다, 합의한다 이런 원리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수능 특강 교재 169페이지에 나오는 실전 문제 3번, 선택지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롤즈에게 위배가 되는 건 거죠. 추구하는 사회는요, 좋은 사회인 거고요. 이 타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게 롤즈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고 2번 롤즈입니다.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게 분배 정의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순수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 사상가인 롤즈가 안 돼요. 롤즈는요,
결과적 평등을 꾀한 사람은 아니에요. 절차가 순수하고 좋으면 받아들여지는 결과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등적이어도. 그래서 롤즈 2번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요거 작년 수능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를 여러분들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왈자인데요. 가치를 분배할 때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죠. 이 특수성에 들어가는 건 뭔가요? 예를 들면 역사적인 측면, 그 공동체의 특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복합평등이라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4번 을은 왈자입니다. 영역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정의의 원칙을 단일화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있어요. 자, 별표 들어갑니다. 요게 이번 수능 각이에요. 자, 둘을 보십시오. 롤즈와 노직을 연결하던, 롤즈와 왈자를 연결하던 소수가 모든 사회의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수가 모든 사회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롤즈와 왈자는 동일한 건 거죠. 이게 뭐랑 통하냐면요. 분배에 있어서, 또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분배에 있어서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을 꾀하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플러스 그렇다라고 결과적 균등, 결과적 평등을 꾀하는 사상가들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진짜 강조한 건데 수능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초적 상태에 대한 얘기보다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소득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롤즈 정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회가 소수에 의해서 독점하는 사회라는 걸 지향한다까지, 그건 왈자와 롤즈의 공통점이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1번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요. 12번입니다.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사상가의 이것도요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를 3월 모의고사 17번이에요. 3월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자, 3월 모의고사 17번을 그대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놓고 어떻게 비교를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갑은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강조한 사람,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마지막 단원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뒤를 봤더니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주의죠. 공산사회라는 최종 상태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그러면 하이에크와 마르크스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3월 모의고사 17번 유형을 요것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가 갑사상가의 입장에서 을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갑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입니다. 마르크스가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죠. 사유재산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것은 높고요. 계획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해야 된다는 건 하이에크 쪽이죠. 마르크스는 낮습니다. 그러면 골라보시면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을의 위치가 되어 있겠죠. 이게 뻔한 게 자본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걸 문제를 내려면 이런 유형이 제일 좋아요.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비해서 뭘 더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유형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빨리 넘어간 이유가 13번 또 킬러 문항 나왔잖아요. 13번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거 또 나옵니다. 별표. 자, 요것도 3개예요. 오늘 선생님이 힘을 실은 문제가 4문제인데요. 그 중에 13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질지성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이거 뭐예요? 기호잖아요. 뭘 좋아하는 거,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쪼개야 됩니다. 기호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천명, 지, 성이라고.
이거 본연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 질, 지,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육체적인 욕구, 육체에 관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하죠. 천명지성 하면은 영지의 기호, 기질지성 하면 형구의 기호라고 합니다. 기호는 경향성이에요. 끌리는 거죠. 요것이 본성이에요. 기호라는 것은 결정되어서 갖고 있는 것은 기호입니다. 천명지성의 기호, 기질지성의 기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성이라는 게 사단과 사덕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맹자의 논리에 반기를 든 겁니다. 누굽니까? 정약용이에요. 자, 지금 지문이 분석이 되셨으면 선택지를 가시는데 요것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5번 문제, 13번 문제 궁금해서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죠. 자, 1번을 보세요. 사단은 인간이 생득적으로 지닌, 생득적이라는 건 갖고 태어난 거고요. 본성이다라는 건 결정론이라고 해요. 이 결정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자, 결정론의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선설, 성악설도 결정론이에요. 그러면 결정론에 반대되는 걸 후천설이라고 하는데 후천설의 대표적인 건 성무선악설입니다. 고자죠. 그죠? 그러면 정약용은 어디 들어가요? 정약용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약용을 뭐라고 불러줘요? 성기호설이라고 해요. 이게 정약용을 특별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약용은 갖고 태어나는 본성이 있죠. 뭐예요? 기호. 그러니까 성기호설이라고 하는. 그러면 1번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단이 본성이다. 결정되어서 사단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 착한 인간이라는 근거다. 누구야? 맹자야, 맹자. 성선설을 얘기하는. 요거 궁금했죠? 그러면 정약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약용의 핵심은 기호를 갖고 태어난 것. 자, 또 하나의 수능 문제. 기질지성은 정약용이 보기에는 누가 갖고 태어나요? 사람만 갖고 태어나요? 아니요. 짐승도 같아요. 어디가 다른 거예요? 요게 뭐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뿌끄뿌끄 하고 있는 기호예요. 영지의 기호.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주지권이에요. 이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이죠.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죠? 단시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성이 되는 사덕이라는 것은 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그럼 사덕을 갖고 태어나요? 아니죠. 사덕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가 갖고 있는 사단과 사덕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 뭐 실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덕을 갖고 있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논리는 기호만 갖고 태어나는데 물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이 인간이 갖고 있어요. 짐승과 다르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주지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지우고 꼭 써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너무 이건 시험에 나올 게 뻔하거든.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7번을 보시면 3월 모의고사 정약용이 주의를 비판한 근거로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3월 모의고사 7번입니다. 3월 모의고사 보신 거 7번 복습해 주세요. 두 번째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적어드릴게요. 수특교재에 복습합시다. 페이지 33페이지. 여기에 정약용의 본성론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이거 꼭 복습해 주세요. 그래서 맹자가 말한 것은 도의의 성이고 고자가 말한 것은 기질의 성이다. 기질의 성은 명백히 사람이나 짐승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맹자 요의에 나오는 것, 이 정약용의 사상에
선택지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2번 보세요. 기질지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짐승도 갖고 있는 거죠. 페이지 33페이지 이거 복습해야 돼요. 자주직권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획득되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사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욕구의 제거가 필요합니까? 욕구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욕구를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이짝하고 다른 건 거죠. 다만 그 욕구를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인격 수양인 건 거죠. 자, 5번.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 요 별표 요 외우셔야 돼요. 이번 수능에 5번 선택지는 분명히 활용될 거고요. 13번은 진짜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13번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선생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강조했습니다. 수능 특강 페이지 33페이지 정약용의 자주직권 이것도 꼭 읽어주시고 선생님 이거 얼마나 깨알같이 써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13번은 진짜 수능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더 강조를 해야 될까? 반드시 복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는 진짜 빠른 속도로 번개같이 가려고요. 지금 제가 강조한 킬러 문제들 정리를 아주 잘했으니까 빨리 가볼까요? 맥킨타이어입니다. 한 개인의 삶의 역사는 맥락 속에서, 맥락이 뭐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그러면 선생님의 맥락은 뭐죠? 선생님의 인간관계? 선생님은 부모님에겐 자식이고요. 우리 2학년 3반 학생들에겐 담임 선생님이고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들 다 얘기를 합니다. 누구요? 맥킨타이어. 1번.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공동체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지요. 공동체가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 개인이라는 것의 도덕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녹아들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덕의 상실을 논한 바로 맥킨타이어입니다. 개인의 공동체의 선, 관행, 전통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라고 보면 안 되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동그라미. 자,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통해 형성된다. 사회적 역할, 그 social role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인간관계, 관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맞는 문장. 15번 가보겠습니다.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리면,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은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인간의 간사한 지혜예요. 그 간사한 지혜는 뭐에 비해서 너무 간사하면요, 바로 대자연의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굽니까? 이 도를 너무 좋아해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는 책을 썼어요. 도덕경의 저자죠. 누굽니까? 네, 노자입니다. 그래서 기교랄지 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면서 자연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순수하게. 그러면 불교 용어로 걸리낌이 없다라고 하면 무애행이죠. 무애할 때 애자가 꺼리낄 애자입니다. 그 꺼리낌이 없는 행동을 아주 다양하게 하셨죠. 파괴승이 되셔서. 그래서 바로 원효대사를 무해행의 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윤리학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의무를 강조하는 뭡니까? 칸트가 강조한 당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의무와 통하죠? 무위. 무위에 대해서 1번 성정을 변화시키는 외면적인 사회구면 순자의 예가 되겠죠? 화성기위가 떠올라야 될 거고요. 신상필벌 하면은 법가 한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힘이 인위적으로 더해지지 않은 최상의 덕입니다. 그게 바로 무위의 덕이죠. 정답은 3번. 세속의 얼매임으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의의 덕이다 라고 하는데요. 세속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까진 좋아요. 매력적인 오답 어디에 있죠? 인의는 육아가 좋아하는 거죠.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길러지는 도덕적 기계 하면 호연지기. 누굽니까? 맹자.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마지막 4페이지.
4페이지는 뭐 어렵지 않으셨죠? 16번. 혹시 너는 우주의 질서가 내게 지정한 운명에 대해 분개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EBS 올 때마다, 차가 막힐 때마다 이거 막히는데 좀 다른 길로 가볼까 막 노력을 해보는데 다 똑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예요?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거고요. 스토아 학파의 가장 핵심은 긍정과 자족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결정되어 있으니 받아들이세요라는 거예요. 1번. 이성을 발휘하여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성을 발휘하여 모든 정념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정념은 제외입니다. 자연적 정념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러한 자연적인 정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참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요, 정신적 자유일 건데요. 장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의 핵심은 자연의 법칙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자족적 삶이고 긍정의 철학인 거죠. 3번. 인격신의 명령 안 되죠. 왜요? 인격신이라는 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신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그게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성이다. 이성이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인격신은 중세의 신관. 4번. 자유의지를 발현하여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죠. 은둔하는 삶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야 돼요. 은둔하는 삶은 The Garden, 아까 우리가 풀었던 에피쿠로스. 5번에 스토아파는 공적인 삶에 참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응적 태도죠. 그게 수능을 대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수능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건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긍정과 자족적 태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요. 일단은 자 17번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라고 하는데요.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입법부를 만들어서 사유재산의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로크입니다.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 부분으로 받아들여진 사회계약을 맺는데 그것은 자기 공공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서라고. 루소. 우리 교재 뒷부분에 나오는 사회 사상 파트에 등장하는 사회계약설입니다. 1번 갑은요. 로크인데요. 국가는 개인들이 맺은 사회계약과 무관하게, 아니죠. 동의론이잖아요. 이거는 정치적 의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로크는 동의론입니다.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까지 다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사회계약과 관련되어서예요. 동의한 부분이죠. 자연 상태에서 로크입니다. 개인이 가진 자연권의 보장이 불확실하다. 자연 상태에서요. 예를 들면 자연권 어떤 것이 불확실하냐면 사유재산의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 입법부를 만드는 거니까요. 정답은 2번이 올바른 해석. 옳은 것이니까요. 3번, 4번,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확인해 볼까요? 개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요. 사회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불평등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지 아세요? 사유재산 때문에. 사유재산 때문에 모여 살면서 부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게 불평등의 기원이에요. 이게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란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회계약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아닙니다. 자,
루소인데요.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도 시민으로 주권을 갖는 아니죠.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사회계약의 특징이 그건데 4번 틀렸네요. 자, 갓과 을은요. 국가는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바로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계약은 개개인이 동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국가가 주어져 있고 개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5번의 선지는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선지였죠. 18번 문제, 오늘 킬러 문제는 아니었지만 수능에는 연계될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수특 실전 문제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6번. 다시 한번 수특 실전 문제 페이지 98페이지에 나오는 6번 문제.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19 수능에 14번에도 아퀴나스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수능 특강 페이지 92페이지의 자료 플러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신의 존재 증명. 그래서 아퀴나스인데 아퀴나스는 계속해서 수능 시험에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영원법, 신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 요 연계. 요거를 근거로, 요거는 요거를 근거로 이게 신법이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존재 증명을 시도했죠. 인간 이성 추론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최고선과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성을 배제하는 거 아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신학이 위에 있지만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것을 신앙과 조화하려고 했던 아퀴나스였습니다. 3번, 학문의 위계관계에서 철학은 신학보다 절대 위 아닙니다. 중세의 사상가고요. 아퀴나스 또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신학이 철학보다는 위에 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언급되었고 강조되었다라는 거죠. 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좋았던 게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러직, 논리학 같은 거. 그래서 5가지의 존재 증명, 최초의 원인이나 운동자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존재 증명을 시도했다. 자, 4번. 인간은 도덕적 덕의 실천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도덕적 덕만 가지고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 행복이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종교적 덕. 그래서 도덕적 덕과 종교적 덕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차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덕 플러스 품성의 덕이라고 봤죠. 그걸 싸잡아서 바로 아퀴나스는 도덕적 덕이라고 했고 그것에 플러스 종교적 덕 및 소사가 필요하다. 그 중에 사가 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교회 이름에 다 있잖아요. 자,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법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자연법이 인간이 만든 법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틀렸죠.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그게 아니라 신법, 영원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 잊지 마시고요. 영원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자연법은요. 자, 19번 문제. 비구들이여 하면은요. 비크슈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비쿠라고 하기도 하고요. 출가한 승려를 얘기합니다. 남자 승려. 그래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자, 요거는요. 수능 개념 26강. 수능 개념 26강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강조했던 거 외우시면 돼요. 뭐 무아와 무상 얘기를 하면서 불교하면 나오지 말아야 될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외우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고정적 자, 불변하는 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분리된 자, 독립적 자, 실체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불교 사상 적용해보죠.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된다. 중도 사상 맞는 문장. 연기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맞는 문장. 무아를 자각하여 탐욕을 버려야 되죠. 현실에서 벗어나 불성을 형성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요 26강에서 후반부 강의에서 OX 퀴즈 한 거 있어요. 수능 개념 26강입니다.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형성이 아니죠. 불성은 원래 갖고 있는 거고요. 부처의 가능성이니까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잘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 요게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에 와 있습니다. 지와 행은 선과 경중을 구분한다면 선운을 논할 때 마땅히 지, 선, 지, 후, 행이요. 이거를 강조한 사람 누구님? 네, 다 나오죠. 여러분들 공부했던 지를 앞세운 사람이니까요. 성리학. 그런데 경중을 논할 때는 마땅히 행이라는 게 중요하다. 행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라는 것과 행이라는 것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일치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요거 나오는데요. 지와 행을 일치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건 쉬운 겁니다. 뭐냐면 알면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언행일치와 같은 거고요. 이거는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선지후행이라고 해서 순서를 쪼갰다라는 것과 무거운 것은 행을 강조했다라는 것, 그것은 성리학의 특징이고요. 지행 병진도 떠올라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행 합일이 있잖아요. 지행 합일이라는 걸,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행 합일이 누구예요? 양명학이죠. 근데 지행 합일을 지행 일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행 일치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알면 행하라.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 이건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 지행 합일은 뭐냐면 지와 행은 원래부터 하나인데 뭘 쪼개느냐. 왜요? 지가 뭐예요? 양지예요. 양지가 밖에 나닿아야 이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 행위하기 위한 실천은 모든 것이 지에서 나오니까 지와 행은 하나다라는 거고 이것은 일치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연히 다른 거니까 정리합시다. 지행합일은 지와 행을 쪼개지 마세요 라고 양지라는 것과 밖에 이치가 있는 것 이걸 쪼개지 마세요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을은 바로 왕수인의 양명학. 그러면 갑과 을의 입장. 자, 갑은 경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되죠. 나아가 밖에 이치가 있으니까 탐구하는 거 맞는 문장. 지와 행은 구분됨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아니죠. 지와 행은 구분되긴 하고 순서는 지가 앞에 있지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지행 병진이 중요합니다. 같이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알면 행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지 알고 행하지는 말아라? 이런 논리니까 틀렸고요. 공부합시다. 디귿. 경물이란 개개 사물이 내 마음의 양지를 얻은 것이라고 보았다. 경물은 개개인의 마음의 양지가 실현된 것, 그래서 사사물물이 양지를 실현하면 받아들이면 그때 이치가 생기죠. 맞는 문장. 누가 왕수임이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다. 지행합일.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공통점으로 요겁니다. 지와 행의 일치, 도덕적 삶이라는 건 알면 행동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만이 틀렸네요. 자, 선생님이요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알면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셨죠? 행하십시오. 뭡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4월 모의고사를 딱 정리하면서 킬러 문항, 내문항 아주 강조했는데 그것들 잘 정리해 두신다면 충분히 수능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송쌤은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강의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